안녕하세요. 이코노미 국어 그 문제 강의를 맡은 주용춘 선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슈퍼노트 잘 보시고 오시는 거죠? 네, 슈퍼노트를 보고 오셨다면 여기서도 자유롭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실전 문제 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전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또 써먹을 수 있는 팁들을 제가 또 알려드릴 거고요. 자, 무엇보다도 계속 이제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슈퍼노트로 다시 가셔서 다시 또 개념을 확인하시고 암기할 거 다시 확인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병행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네, 가는 길이 이제 멀지라도 여러분이 걸어온 길 그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코노미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랑 오늘 문학 일반론부터 출발할 텐데요. 네, 꾸준히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1점 정도 뭐 이렇게 놓치고 그러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꼭 점수 챙기기 위해서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재 20페이지죠. 네, 20페이지부터 여러분께서 펼치시면은 문학 일반론이 나옵니다. 자, 문학 일반론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문제인데요. 네, 제일 먼저 우리가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 있죠. 네, 그거부터 여러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실전에서 빠르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막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이 작품을 어떤 관점에서 감상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시대상을 반영했다. 자, 요것을 읽었으면 시대상을 반영했으니까 반영론적 관점이구나. 이렇게 답을 딱 체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빠르게. 자, 그게 연습이 되나 안 되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문학을 감상하는 관점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데 이쪽에 잠깐 정리를 할게요, 선생님이요. 자, 일단 뭐 님의 침묵이 있다. 그럼 님은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가위를 냈다는 얘기죠? 자, 님은 같다. 님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요게 님의 침묵의 구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나라고 쓸게요.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그럼 요게 이제 작품이잖아요. 네, 작품, 이게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만 딱 놓고서 이 안에 있는 요소만 감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요것을 우리가 네, 절대론이라고 하죠. 절대론. 자, 절대론. 왜 절대론이라고 하냐면 이 작품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구조를 갖고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죠. 다른 것을 개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작품 안에 요소만 놓고 감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작품 안에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나요? 네, 우선 이 말을 하는 사람 있죠. 화자가 있을 거고요. 네, 소설이면 서술자가 있을 수 있겠죠. 서술자, 서술화자죠. 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작품 안에 있는 요소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듣는 이도 있겠죠? 지금 청자라든지 자, 청자. 여긴 뭐 청자가 없지만 뭐 예를 들어 엄마야 이렇게 부르면 청자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요소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적인 요소들. 자,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대상이 나올 수 있죠. 대상. 자, 시적 대상이 나올 수 있고요. 소설에서는 인물, 주인공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녀석들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작품 안에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상황과 그 다음에 정서, 태도, 심리 이런 것들 있죠. 정서나 심리나 태도 이런 요소들. 자, 지금 보니까 님은 같다 상황이죠. 그 다음에 보내지 않았다 태도입니다.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작품 안에 있는 요소고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제라고 합니다. 자, 내용적인 이런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네, 플러스 형식적인 요소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갔는데 보내지 않았다. 역설법이 들어있다든지 반어법이 들어있다든지 은유법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표현기법이죠. 소설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뭐 갈등의 요소가 있다든지 구성 방식이 어떻다든지 자, 이런 표현기법 같은 거 있죠. 형식적인 요소라든지 표현기법들. 자,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요소까지 자, 서술상의 특징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작품 안에 있는 요소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만 집중해서 감상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론이다. 자,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알아야겠죠. 내재적 감상. 자, 작품 안에 있는 요소를 감상한다. 이런 요소들이 지금 선생님이 적어준 거 있죠? 빨갛게,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적어드린 게 내재적 요소거든요. 그래서 내재적 요소만 집중해서 감상하는 것을 내재적 감상이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감상은 작품 자체의 어떤 구조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 감상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형식주의 감상이다. 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작품 자체만 놓고 감상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감상할 때 어떤 요소들을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화자, 뭐 청자, 상황, 정서, 심리, 태도, 인물, 그 다음에 소설이면 갈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외에 형식적이고 표현 방법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작품 안에 있는 요소만 놓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작품 안에 있는 요소만 놓고 감상했을 때 이 님은 떠난 존재고 내가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로만 해석이 되지만,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곳은 분명히 이 작품이 지어진 시대가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지어진 시대를 놓고 감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놓고 감상을 하면 이것을 우리가 반영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1920년대 지어진 거니까 일제강점기 때 떠난 님, 바로 조국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대를 끌어들이게 되면 무엇이다? 네, 반영론이다. 또 이건 현대 산업 사회를 드러내는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작품 바깥에 있는 요소 중에 작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개인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이다. 자, 이떠한 작가의 성향이 어떻다라든지 성장 과정이 어떻고 이 사람의 사상은 어떻다. 그러니까 님은 이렇게 해석이 돼.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표현론이라고 하죠. 작품은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이므로 표현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이 님의 침묵 같은 경우는 님 누구냐? 이거 한용운 시인이라는 시인이 그리고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때 님은 분명히 불교적 원리 또는 부처님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는 불교적 깨달음을 의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작가 입장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거 왜? 아니다.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난 순간부터 독립된 존재이지만, 자, 그 작품의 의미라는 것은 독자를 만나야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거는 내가 어제 헤어진 송혜교다. 뭐 이렇게 저하고 송혜교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내가 보낸 전지현이다, 왕지현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독자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독자에게 어떠한 영향과 쓸모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자에게 어떤 쓸모가 있었는지를 중시하는 관점, 바로 효용론적 관점, 또는 독자는 이 작품을 수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수용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반대로 이제 표현론은 작품의 생산자가 작가잖아요. 그래서 생산론적 관점, 요렇게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이제 키워드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독자 중심의 감상이다 라고 한다면, 자, 독자가 이걸 감상하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 뭐 깨달음을 얻었다든지 배웠다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는 관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효용론이구나 생각하시고요. 뭐 시인은 어떤 사람이었다든지 소설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던지, 자,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특징이나 내력 같은 것들, 성향이나 사상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감상을 한다면 표현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어떤 현실 상황이라든지 당대 시대 상황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한다면 반영론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상 나왔으니까 반영론적 관점 됐죠? 자, 이거는 독자 중심의 관점이죠. 효용론. 그렇죠? 자, 표현론적 관점, 작가 중심의 관점. 자, 요거는 이제 내재적 감상이라고 그랬죠? 작품 자체만 중시하는 작품 중심의 관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벽하게 정리됐죠? 자, 그러면 다음 계속 가봅니다. 자, 외재적 관점, 그 다음에 내재적 관점, 핵심 정리가 나와 있지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외재라는 것은 작품 바깥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작품 바깥에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면서 빠뜨렸네요. 현실을 모방한 것이 작품이다. 그래서 반영론을 모방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실에 관한 얘기가 언급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는 작가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독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현실이나 작가나 독자, 얘네들은 작품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외재적 감상 또는 외재적 관점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제 작품 안에 있는 요소만 놓고 감상을 한다면 네, 절대주의 관점, 존재론, 객관적 태도로 자, 구조론 이런 용어들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작품 자체의 내재적 의미에만 주목한 거고 외재는 다 버려야겠죠? 갑니다. 술과 노을이라 그거 이미지가 썩 잘 이거 보시면서 이거 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 바로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바로 갑니다. 술과 노을이라 이미지. 밀밭길이 주는 느낌. 자, 이거 시어의 이미지죠. 작품 안에 있는 요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번 정답이네요. 그 다음 1번 정답입니다. 2번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쓴 작품이래. 우와 일제강점기에 썼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시대를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반영론. 자, 그 다음 요 3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어디 있어?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사실 이 철규는 문학 작품의 전제를 어기고 있죠. 문학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거잖아요. 문학은 기본적으로 허구적이라는 것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상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쓰레기 감상.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사실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요. 이런 건 말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인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 과학적 지식이죠. 자, 요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이제 독자 중심의 이기적 감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4번. 나도 이 시의 나그네처럼 여행이나 떠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독자 입장에서 뭔가 배웠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죠? 이거는 독자 중심의 효용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네, 서울시 구급 문제인데요. 자, 핵심만 볼게요. 이 시는 봅시다. 키워드 뭐가 있나요? 여성의 번뇌, 종교 지향성, 번뇌, 종교 극복과 제주를 밀도하게 지은 시인의 내면, 시인의 내면 표현론 2번. 딱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다음. 자, 그 다음 가장 적절한 거. 요거는 이제 괄호 넣기네요. 문학과 현실이 무슨 관계냐라고 한다면, 자, 문학은 상상력에 의해, 이런 거 괄호 넣을 수 있거든요. 상상력에 의해서 현실이라는 소재를, 자,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재창조, 재구성한다. 이런 걸 이제 소설에서 허구라고도 하죠. 자, 허구가 완전 굴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재창조, 재구성했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재창조, 재구성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문학과 현실은 유사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학은 현실을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자, 대등이란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여기 내용이 반영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문학은 현실에서 소재를 취해서 이끌어낸 것이고요. 그대로 베낀 것은 아니라 재구성했기 때문에 뭔가 비유적으로 형상화, 새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본다면 유추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치요? 4번 정답. 자, 다음 갑니다. 자, 문학의 정서나 상상, 사상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께서 뭐 그냥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는 얘기들이죠. 자, 다음 갑니다. 문학에 대한 설명. 문학은 허구의 세계이므로 현실 그 자체는 아니다. 이거 맞네요. 여러분 이런 거 공무원 시험의 특징 중 하나죠. 여러분 상식선에서 좀 걸러낼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지는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자, 봅니다. 문학은 개인의 체험,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탐구하여 묘사합니다. 뭐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꼭 집단의 체험이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다음 3번 작가의 사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독창적인 거 뭐 됐죠? 오케이. 문학은 삶의 양상을 분석적으로 해명하고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자,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재구성이라 그랬죠? 자,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은 이것은 그냥 역사 기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분석적 해명 이런 거 안 되고요. 네, 분석적 해명이라는 것은 이제 논평 같은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4번 정답. 자, 표현 양식에 따라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겁니다. 네, 이런 거 이제 풀 때 여러분 틀린 건 확실하게 그어주세요. 네, 이게 올바른 거 고르면 안 됩니다. 틀린 거로 하는데, 틀린 거 하다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하다가, 이거 뭐지? 둘 중에 뭐지? 이거 맞네. 교훈성, 교술문화, 수필 교훈성 맞아. 아니,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는데 갑자기 적절한 걸 고르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쫙쫙쫙 그어놓고 적절하지 않은 거 계속 생각하면서 풀어야 실수가 없는 겁니다. 실전에서 얼마나 아까워요. 공부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봅니다. 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연극,
그죠?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보여주기 문학이잖아요. 대화 행동 중심이죠. 그래서 대화로 행동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는데 과거형 아니 꼭 과거형이어야 됩니까? 연극은 현재형으로 제시가 되잖아요. 틀렸네. 그다음 1번이 답이네요. 자, 시험장에서는요, 이런 것들 그냥 뭐, 나중에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여기 뭐 다른 친구 만나러 가봐야 처음 만난 친구가 제일 괜찮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로 가는 것이죠. 그죠? 네, 입니다.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것이다. 나중에 이제 시간 남으면 보러 오시면 되는데, 서정양식은 시를 말하는 거죠. 개인의 정서 맞습니다. 서사, 이건 소설 양식이네요, 보통. 그죠? 서사 양식은 일련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형성하고 과거 시제로 제시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꼭 과거 시제로 전개되는 것은 아닌데 주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로. 그 다음에 요것도요. 객관적인 것도 사실 서술자에 따라서 주관적 관점이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는 여러분 일반화시킨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꼭 형상화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주로 이제 이 서정양식 같은 정서는 내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을 보통 주관, 서사는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객관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이걸 너무 주관이 없는 장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외부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됐고요. 교술문학은 가르침이 있는 문학이다. 이렇게 교훈, 수필 이런 거죠. 네, 갑니다. 기억에 사용된 표현기법, 여러분 표현기법 슈퍼노트에서 우리 한바탕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겠죠? 바로 갑니다. 밑줄로.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거죠. 아니 얻는데 어떻게 잃지? 얻는다는 것과 잃는 것은 양립할 수 없구나. 자, 양립하기가 어렵죠.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모순이라고 한다. 자, 혹은 상식과 많이 어긋나 있다. 그렇죠? 자, 상식과 어긋난다. 요런 것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죠. 역설법. 아셨죠? 역설법. 네, 봅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자,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무생물을 생명체처럼. 요거 뭐죠? 화류법이죠. 화류법. 자, 활류, 활동. 자, 화류. 일부나 속성. 자,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드러낸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빵이 무엇이다? 음식이다. 그죠? 그 다음 너 그렇게 살면 깡통 찬다. 깡통. 옛날 거지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속성을 전체나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유법이라고 하죠. 대유법. 네, 일부나 속성이 그 대상 전체를 비유하는 경우죠. 그 다음 본뜻과 반대, 요거 반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반어법. 네, 상처로 모순되는 표면적으로 모순되지만은 실질적 내용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뭔가 심오한 뜻이 항상 있잖아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친구를 딱 때려놓고 친구가 뭐야 왜 때려? 그러면 넌 맞았지만 맞은 게 아니야. 뭐야? 그게 무슨 얘기야? 난 널 때렸지만 사실 때린 게 아니야.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뭔가 모순되지만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역설. 무슨 뜻이 있긴요. 그냥 한 거죠. 자,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제가 든 예문은 이런 예문보다는 여러 번 이제 문학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예문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다. 결별은 일반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역설이구나. 소리 없는 아우성 있죠. 소리 없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소리 없이 어떻게 아우성이 있습니까? 소리 없다와 아우성이 무슨? 이 역설이구나. 무슨 얘기죠? 자, 흐르는 남강은 가지 않습니다. 아니 흐르는데 어떻게 가지 않아? 이런 것도 전부 역설이 되겠죠? 아, 고와서 서러워라. 아, 고우면은 좋은 건데 왜 고와서 서럽다고 하지? 역설이구나. 외로운데 황홀하다. 역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문학에서 잘 나오는 표현들 있죠? 네, 그런 것들 여러분 눈여겨보시면은 될 겁니다. 자, 가봅니다. 은유에 관한 정의다. 알맞은 사례. 은유를 고르란 얘기는요. 뭐 복잡한데 은유를 고르란 얘기입니다. 자, 바위 벼랑에 동굴들이 보이고 있어요. 험준한 바위 벼랑에 이거 진짜 동굴이잖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자, 비유가 없어요.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듯한 자, 뭐뭐인 듯,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뭐인처럼 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직유법이라고 배웠죠? 네, 직유법이잖아요. 직유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죠. 뭐뭐한 듯한 자, 이런 표현도 직유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곳은 세상의 배꼽이었다.
자, 그곳은 배꼽이다. 이해하셨죠? A는 B다. 됐죠? 네, 요거 비유입니다. 자, 그럼 비유 중에서 뭐죠? 은유법이고요. 아, 선생님 의인법 아니에요? 배꼽이니까요. 네, 뭐 짐승도 배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꼭 의인법은 아닌데 의인화 시켰다 하더라도 의인화도 역시 비유에 들어가고요. 이런 의인화 같은 경우는 은유도 되는 거예요. 저 A는 B다. 그래서 A는 B다라고 직접적으로 이퀄 관계를 만들어버리면 이게 이제 은유법이 되는 것이죠. 왜 은유라고 부르냐면 이 유사성을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거 몰라도 되시고요. 그냥 A는 B다 이렇게 나오면은 은유다. A는 B다 나오면 뭐라고요? 은유다. 자, 지금 보시면 은유에서 A의 B라는 형식도 많이 나와요. 세상의 배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사랑의 바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사랑은 바다다. 사랑은 바다다. 이것도요. 마찬가지고요. 사랑의 바다. 사랑이라는 바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바다. 세상이라는 사상이라는 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사랑의 바다. 이렇게 해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형식 있죠? A의 B 형식이 나와도 은유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는 B다. 혹은 A의 B. 이해하셨죠? 네. 다음 가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중 똑같이 봅니다. 계속 연습이 나오는데 또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역설이나 반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잊지도 않은 물과 산 그림자를 본 것은 오히려 그녀가 맛을 못 보는 맹인이었다. 그러니까 봤는데 맹인이었다. 이게 모순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역설이구나. 내 마음은 호수다. A는 B다. 은유법이에요. 그 다음 안개가 날개짓을 한다. 화류법이네요. 무생명을 생명체로. 소리 없는 아우성 배웠죠? 역설법이고요. 소리 없다와 아우성이 모순됩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 무슨 얘기죠? 네, 김서울의 먼 후일이라는 시조죠? 시조래요. 먼 후일이라는 시인데 그거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누구세요? 나 기억 안 나요. 나 잊었어요. 당신 잊었다고요. 당신 잊었다고요. 전화하지 마세요. 당신 잊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야?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는 잊었노라. 사실 먼 훗날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순간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은요. 먼 훗날을 가정한 거잖아요. 그때 잊었노라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셨죠? 지금은 못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잊었노라 반어라는 겁니다. 사실 앞으로도 잊기 힘들겠죠, 이 사람은. 자, 외워주시고요. 4번. 요것과 함께 잘 나오는 게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죠.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이나 자, 이 사소한이란 말 있죠. 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일. 너무나 일상적이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소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다음 요것도 여러분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네요. 청산리 벽계수야. 요거 이제 벽계수는 푸른 시냇물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왕족, 왕족 벽계수를 가리키는 이중적 의미가 있고요. 이 명월도 마찬가지죠. 자, 청산리의 청산 속의 벽계수야 쉽게 감을 자랑하지 마라. 일도 창에 한 번 바다에 다다르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가득하니 쉬어가면 어떻겠니? 이때 명월이가 황진이, 밝은 달 두 가지를 다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의적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뜻으로 해석되면 중의적이다. 됐고요. 그 다음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 백이숙제를 한스러워한다. 백이숙제를 원망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게 뭔 뜻이냐? 이 수양산은 실제로 이제 수양산, 백이숙제가 은둔했던 수양산 이름이기도 하고요. 네, 시조가자 성산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누굽니까? 세조죠, 세조. 그죠? 자, 세조입니다. 자, 이 수양대군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의적입니다. 이 성산문은 어떤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는 거냐? 그래서 너는 왜 고사리를 캤냐 이거죠. 백이숙제. 너네들의 지조와 절개는 허접하다. 그치? 진정한 지조와 절개는 고사리도 캐 먹으면 안 된다. 비록 풀이라도 그것이 누구 땅에서 났더냐? 그치? 그것이 네가 섬기지 않는 그 땅에서 난 거 아니냐? 그 땅에서 난 것은 풀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지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백이숙제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쨌든 수양산 중의적이다. 알아두시고 1번 정답이죠. 네, 됐습니다. 낭만주의 작가.
사실 이런 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외우기 힘들고요. 그쵸? 네. 일단 플로베르 모파상 땅달 일단 쌍쌍쌍쌍 당당당 자 이런 거 나오면 플로베르 모파상 스탕달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보통 이 사람들 그 쌍탕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주의 그죠? 사실주의 작가들이죠. 사실주의 작가들 김동인, 현진건, 최만식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현진건의 빈처라든지 그죠? 그다음 김동인의 감자 이런 것들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작가들이 사실주의 작가들이고요. 그다음 자 괴테는 뭐 고전주의에서도 나왔긴 나왔지만은 젊은 베르테의 슬픔 보통 나오잖아요. 자 그다음에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작가들은 이제 낭만주의 작가들이죠. 낭만주의 작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상징주의, 그지? 자 일단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서양 문예사조의 어떤 흐름과 그다음에 대표 작가와 작품. 오케이. 그다음 우리나라 있죠? 한국문학사에 또 문예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작가와 작품. 여러분께서 슈퍼노트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서양 문예사조 같은 경우에 자 물건을 너무 많이 사니까요. 야 고만 사자. 그지? 이런 야 고만 사자 좀 이렇게 이제 화를 냈죠. 그때 고만 사자. 징해요. 얼마나 많이 샀는지. 너 완전히 미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말을 만들어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고전주의다. 고전주의. 자, 고전주의 반발해서 낭만주의가 나타났다. 그지? 낭만주의. 이건 신중심의 세상이었는데 개인 중심으로 개인의 이성과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성과 개성 이런 것들, 개인의 감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시해요. 개인의 이성이라보다는 감정 이런 게 중시하죠. 자, 그래서 이쪽은 좀 이성이 강하다면 감성이 강하구나. 그다음 이쪽은 야 너무 낭만만 찾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너무 감성만 찾는 거 아니야? 현실을 냉철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아? 사실주의, 그렇지? 자. 인간의 어떤 본성, 환경에 얼마나 인간 영향을 받는지, 환경 결정을 얼마나 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연주의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반발로 나온 이렇게 반발로 나온 것이고 이렇게 반발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야 무슨 문학이 현실을 드러내는 도구니? 야 함축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학은 상징주의, 그치? 자, 문학은 음악성, 형식적 아름다움 이게 최고야. 현실의 노예가 아니야. 유미주의 이런 거 아름다움은 오직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이런 문학 사조들이 있었죠, 그렇죠? 자, 여기에 반발해서 또 이제 나왔던 게 뭡니까? 네, 역시 모더니즘이죠. 모더니즘 고전주의와 좀 연관이 있는데요. 자, 이 산업사회를 비판적으로 드러내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해서 드러내는 정지용 알죠? 정지용 유명한 사람. 자, 그분이 이제 한국 사회 대표적인 작가죠. 자, 모더니즘. 서양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한국 작가를 들고 있죠? 네, 자, 모더니즘. 자,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 그 다음에 여기 누굽니까? 실존주의죠. 실존주의, 모초실, 그죠? 모초실, 미쳤어. 이렇게 여러분께서 대충 외워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고 한국은 뭐 비슷해요. 야, 뭐 몽유만 사자. 그러니까 새로 나온 우유죠. 그래서 맛있는 우유, 꿈속에서 먹는 우유, 몽유만 사자. 뭐 이러면서 이제 또 한 거죠. 몽유만 사자. 너무 많이 사지만 몽유만 사. 미쳤어. 똑같은 겁니다, 이때는. 자,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계몽주의 똑같습니다. 유미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모더니즘, 초현실주의, 실존주의.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한국문학사, 한국문예사조의 흐름을 또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자세한 어떤 작가나 작품, 대표 작품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자, 슈퍼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참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낭만주의에 대한 설명. 낭만 그러면 낭만적이야 되게 좋은. 낭만적이야. 나이가 떨어져. 낭만적. 그렇죠. 낭만적인 기본적으로 눈물이 많아요. 그 감성이 상당히 그냥 막 넘쳐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문학에서는 뭐 홍사용 나는 왕이로서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눈물의 왕이로서 눈물 펑펑 흘리는 거 있죠. 그죠? 자, 그런 작가들이 대표적 작가들인데, 자, 눈물을 흘리는 작가들. 자, 일단은 고전주의의 너무나 엄격한 형식. 그렇죠. 신중심의 세상에서 너무나 통제되어 있던 그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인간의 자유를 외치며 나타난 장르. 자, 그것이 낭만주의다. 맞습니다. 자, 대표적인 작가를 이 사람들 아까 상징주의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상 세계를 동경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것들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요. 이상 세계를 동경하고 또 좌절도 하고 다 뜻대로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낭만주의라는 것은요. 신중심의 세상에서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외치긴 했지만은 신처럼 살 수 없이 인간 한계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동경을 하지만 좌절하고 울고불고 난리 나요. 그래서 감성이 강하고요. 당연히 개성과 독창, 이 중시역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신다면 자, 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네, 다음. 이런 문예사조의 흐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 여기 뭐 흐름 확인해 봅시다. 자, 고만사자. 징해요. 징해요. 자, 주지주의가 바로 뭐죠? 모더니즘입니다. 미쳤어.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흐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학의 장르.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학의 장르. 갑니다. 자, 다음 소설에 나타난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점. 자, 시점은 간단하게 일단 첫 번째. 뭐, 나가 등장하냐, 안 하냐, 이거 생각하셔야죠. 그죠? 자, 나가 있으면은 1인칭이다. 자, 나가 없다. 그러면 3인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셨죠? 자, 우리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 1인칭은 관찰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느냐,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느냐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얘기라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죠? 아니면은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3인칭인 경우는 네, 마찬가지가 아니라 3인칭인 경우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는 작가 관찰자 시점이냐, 아니면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정리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자, 일단 봅니다. 여기 보니까 나가 나왔어요. 나를 껴안지도 않고 점잖게 앉아서 그림책이나 보여주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아저씨가 나와 있네요. 아저씨도 외삼촌이 유명하죠. 이거 뭐죠?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죠. 자, 오키라는 그 딸이죠, 딸. 딸이 어린아이가 서술자가 되죠. 그래서 1인칭인 건 분명한데 실제로 하는 얘기는 자기 얘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아저씨와 자기 엄마의 러브스토리, 그쵸? 슬픈 러브스토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옳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맞는데 이상의 날개는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아니라고 봐야겠고요. 네. 작가가 작품 속에 직접 개입한다. 여러분 개입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전지적 시점밖에 없습니다. 자, 부수적 인물인 나가 주인공 아저씨와 엄마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네. 여러분 시점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정리가 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이때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공이 누군지 판단하는 거 일단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나가 있냐 없냐랑 그 다음에 주인공이 누구냐 생각하시면 이 나가 내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1인칭 주인공이고요. 자, 나가 다른 사람 얘기를 소개하고 있다.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 만약에 3인칭이라고 한다면 심리를 아냐 모르냐 생각을 하세요. 관찰자는 요거는 작가가 외부 관찰만 하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를 정확하게 단정지어 말하지 못합니다. 그쵸? 근데 하지만 반대로 전조 작가는 다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요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갑니다. 과학의 언어 특징. 이런 거는 그냥 점수 주고 잡아서 하는 말이 아닌가요? 자, 비유적이다, 지시적, 개념적, 함축적이다, 뭐 간접적이다, 직접적이다, 개인적이다, 비개인적이다. 이게 헷갈리는데? 이게 바뀐 것 같죠? 네. 시 언어를 동그라미, 과학의 언어를 세모 씁니다. 동그라미, 세모 맞고요. 개념적이다. 개념적인 건 과학적인 거고요. 함축적인 건 시 언어죠. 그럼 둘 중에 답이 있겠네요. 자, 시는 직접적인가 감접적인가? 내 마음은 평화로워. 이렇게 직접 얘기 안 하고 보통 내 마음은 우수. 뭐 이렇게 돌려말하기. 그죠? 돌려말하기 비유죠. 돌려막기인가요? 자, 돌려말하기. 네, 간접적. 자, 이렇게.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시의 언어들은 개성적이고요. 자기가 이제 주관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규정을 많이 하지요. 네. 그래서 개인적이다. 비개인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공식적이라는 얘기고요. 누구나 어떤 인정할 수 있는 뭐 객관적이다. 뭐 이런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자, 정답은 2번. 다음. 심상, 이미지입니다. 일단 뭐 감각적 이미지를 먼저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소리 나왔네요. 소리. 그렇죠? 자, 청각.
여윈 귀뚜라미가 점점 소리가 얼었대. 소리가 얼었다고요? 언 것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힘듭니다, 사실요. 예. 알 수 있다고요? 아유, 여러분, 얼은 건 사실 만져봐야 아는 촉각의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청각적인 소리를 얼었다. 소리를 마치 만질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했죠. 청각의 촉각화입니다. 보니까 여기는 메아리. 자, 메아리가 목이 길다. 자, 목이 길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메아리는 귀로 듣잖아요. 역시 청각적 대상을 이번에는 시각화했네요. 자, 길은 자, 항상 대상을 보세요. 길은 구겨진 넥타이다. A는 B다. 이거 그냥 은유법이네요. 은유법이고요. 그 다음에 뚝방길이죠. 자, 뚝방길이 있는데 피라미, 은빛, 비린내, 번진 뚝방길. 그러니까 뚝방길에 은빛 비린내가 비린내가 은빛이다. 이거네요. 자, 이 부분을 보시니까 비린내가 은빛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푸른 종소리. 자, 이렇게 수식어가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 대상은 뒤에 있어요. 종소리가 푸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각적 대상을 색깔 있는 대상 취급했다.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비린내는 우리가 코로 후각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후각적 대상을 눈빛 시각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후각적 대상을 시각화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 3번 빼고는 다 우리가 두 개,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고 있네요. 그렇죠?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는 걸 뭐라고 하죠? 다 같이? 예, 맞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데 왠지 들리네요, 여러분. 자,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지요. 다른 말로는 감각이 옮겨가니까 뭐라고 할까요? 감각이 옮겨가니까 짠! 뭘까요? 네, 감각의 전이. 그쵸? 감각의 전이 옮겨가는 거. 아셨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수사법 다른 하나 봅니다. 빠르게 풀 수 있겠네, 이런건요. 자, 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 황홀한 비에 찬란한데 슬퍼. 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울음이 금빛이다. 요거 나왔네요. 청각의 시각화. 그죠? 공감각이고요. 결별이 축복이다. 역설. 4번만 공감각적 심상이고요. 1, 2, 3, 5번은 그냥 역설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갑니다. 네, 뭐 감각적 심상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 알 거라고 보고요. 자, 일단 여러분 뭐 액자 소설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액자 소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액자처럼 내부 이야기가 있고 외부 이야기가 있는데 중심은 항상 내부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중심은 내부.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바깥 이야기를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고요. 자, 중심은 내부에 있다. 자, 이런 구성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액자 소설. 자, 그다음 역사 소설은 이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서 써 내려가는 소설인데 완전한 사실 역사 기록은 아니고요. 어떤 역사의 특정 부분들을 좀 집중 부각해서 약간의 허구를 가미해서 만드는 약간 사극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피카레스크 소설은 여러분 옴니버스 구성이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독립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놓은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몽타주 기법 약간 비슷하죠. 그림으로 따지면. 자, 1인칭 소설. 이건 뭐 나가 등장하는 1인칭. 대화체 소설도 뭔지 아시겠죠? 그냥 대화 스타일의 소설. 대화가 나오는 소설. 내부 이야기 이거 1번이 답이고요. 네, 됐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구성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 이제 사파적 구성 뭐 이런 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 구성 있죠? 입체적 구성 이런 것들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진행한다. 약간 복잡한 스타일인 거죠. 액자 구성 나와 있고요. 피카레스크식 구성 그쵸? 이런 것들 독립된 여러 개 이야기를 모았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 유형입니다. 개성적 인물이다. 아이쿠. 자, 여러분 특정 계층 집단을 대표하면 대표, 전형적 인물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자, 성격이 발전, 변화하는 인물이 바로 입체적 인물이고요. 성격이 안 변하면 평면. 그죠? 평면적 인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인물. 개성적 인물이고요.
작품 전체를 통하여 성격이 일정한 인물이다. 그럼 성격이 변화하는 것은 입체적 인물이라면 성격이 안 변하는 인물은 평면적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준에 따라서 평면과 입체가 대비가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개성적 인물과 전형적 인물이 또 대비가 되는 거니까 이런 대립상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어떤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우리가 주동인물이라고 하고 주동인물과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 우리가 반동인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물 유형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희곡과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시나리오에 대한 막과 장은 여러분 희곡이 다니고요. 시나리오는 막에 해당되는 것은 시나리오 시퀀스라고 하죠. 시퀀스. 자, 장에 해당되는 것은 씬,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번이 정답이네요. 틀린 거 찾으라고 했어요. 틀린 거 1번. 나머지는 뭐 괜찮은데요? 시나리오는 희곡보다 제한이 없다. 그렇죠? 영화는 뭐 해외 로켓도 하고요. 인물도 막 몇만 명 등장시킬 수 있죠. 물론 CG로 처리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자, 됐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 다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네, 수필의 특성으로 바르지 않은 거. 수필은 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거 물었죠? 수필은 특징이 두 가지잖아요. 개성. 그 다음에 먼저 자유로움. 내용이든 형식이든 마음껏. 왜냐면 이제 문학에서 특별히 사실 분류하기 어려운 글들을 그냥 한데 모아놓은 거죠. 품사로 따지면 뭔가 부사라고나 할까요? 자, 일단 개성, 자유로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개성이 있으니까 개성은 다양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양성,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 이것도 수필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제재의 다양성 맞고요. 그 다음 개성 맞고요. 자유로워. 3번 전문성은 꼭 없어도 돼요. 네,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게 약간의 전문성. 자, 약간 이런 대부분의 수필을 우리가 가벼운 신변 잡기까지 다 포함해서 뭐 일기나 기행문까지 다 포함해서 웬만한 문학 작품은 전부 다 가벼운 수필을 경수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가끔씩 간혹 무거운 수필이라고 해가지고 중수필이 있어요. 그래서 중수필. 여러분 뒤에 이제 바로 옆에 이론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중수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수필의 종류 해갖고 뭐 태도에 따라 이렇게 분류했다 나왔는데 중요한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중수필, 경수필 이런 게 있다 이거죠. 대부분 경수필인데 중수필은 일단 약간 뭐 그 지적, 사색적, 형식적. 이제 사설이나 논평이나 칼럼 이런 것들이 있죠. 상당히 좀 그 딱딱한 거. 자, 딱딱하니까 뭐 읽을 때 무겁죠. 졸리고 무겁게 좀 뭐 이렇게 졸리는 거 있죠. 예, 그런 게 이제 중수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술 방식에 따른 어떤 분류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냥 한번 쭉 읽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납득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문학 일반론과 문학의 장르를 공부를 했는데요. 꾸준히 이렇게 한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문학을 감상하는 관점 그리고 문해사조 아셨죠? 그 다음에 문학 일반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수사법에 관한 용어들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거죠? 장르별 특징이 있죠. 서정 장르인 시와 서사 장르인 소설 그 다음에 교술 장르인 수필 극 장르 그죠? 희곡 시나리오 이런 장르들의 어떤 장르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코노미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